은퇴 후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인생. 누구나 한 번쯤 꿈꾸죠. 박정수, 57세, 평생은행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퇴직금을 쥔 순간 드디어 안정된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건물은 그 자리 서 있었지만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자는 쌓이고 세입자는 떠나고 가족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노후를 위한 투자였는데 그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5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퇴직 시기 끝난 날, 박정수는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출근길이 끝났는데 기쁨보다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죠. 손에 쥔 퇴직 기념패는 묵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남의 돈을 다루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물었죠. 이 돈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정수 씨, 요즘 사람들은 다 상가 투자해요. 노후 월세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고 숫자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안정된 노후라는 이름의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덫인지 아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습니다. 박정수는 매일같이 출근하던 은행 창구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퇴직 기념패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허전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부터의 삶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월세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는 그렇게 은퇴 후에 단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퇴직식 다음 날 정수는 오랜 동료 김 부장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사업가처럼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상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말 속 안정된 수익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는 그날 밤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 윤미정에게 상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집은 대출도 있는데.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과 나를 위한 거야.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개업자 최 사장이 소개한 신도시 상권 중심 상가는 넓고 깨끗했으며 주변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즐비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백화점 들어옵니다. 이 상가는 황금자리예요. 최 사장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저축, 전세금까지 모두 털어 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 빌딩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그는 손수 문 앞에 화분을 놓고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입주한 카페 주인은 밝게 인사하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사장님이 됐구먼. 첫 월세가 통장에 입금되던 날 그는 미정에게 외식하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미정은 잠시 웃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전한 일이란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상가 근처의 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여긴 자리가 좋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자 박정수 빌딩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카페 앞 테라스는 텅 비었고 문 닫힌 점포마다 임대문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상가를 돌며 불 꺼진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한두 달만 참으면 다시 나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고지서는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은행 출신답게 그는 숫자 앞에서는 냉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오르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자 계산이 꼬이기 시작했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미정은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체면 탓에 잠깐 힘든 거야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 밑엔 점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학원 원장이 찾아와 월세를 미뤄달라 했습니다. 정수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원장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그 학원은 결국 폐업했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임대문의가 붙었습니다. 건물주끼리 모이는 단체방에서도 요즘 신도시 상권 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미정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끔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금방 세입자 들어올 거야. 하지만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다음 날 또 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정수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연락은 없었고 건물 관리비와 세금이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세입자 장철호가 찾아와 권리금 문제로 따졌습니다. 정수는 격분의 언성을 높였고 결국 철호는 물건을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가 이름은 지역 카페 게시판에 까다로운 건물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정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수는 약봉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웃지 않았고 아들 도윤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결국 도윤은 책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도박이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이 닫히자 집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빈 상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 꺼진 상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유리문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차가운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통장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삶의 용기가 빠져나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무더운 여름 박정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절반이 공실이 된 지 오래였고 이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상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중개업자 최 사장을 찾아가 금매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투자 컨설턴트라 소개받은 박성진을 만났습니다. 수트 차림의 젊은 남자는 유창한 말투로 투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곧 들어오는데 대표님 상가가 딱 맞습니다. 그 말에 정수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은 계약금을 조금 미리 받고 잔금은 일주일 내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해방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인을 하며 떨리는 손을 억눌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잔금 입금 문자를 기다리며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송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박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사장은 놀란 얼굴로 나도 연락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정수는 진술서를 쓰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이미 여러 건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 말에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병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을 정리한 그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침대와 전기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계약서 사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바로 예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세입자 장철호였습니다. 철호는 노숙자 행색이었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여기도 힘들지요? 욕심이 사람을 묶는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정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 내몰았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박정수는 폐허처럼 변한 상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유리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벽면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엔 깨진 타일과 전단지가 널려 있었고 공실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새벽마다 상가를 청소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닫고 낡은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허리와 손목이 쑤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폐자재를 옮기며 몸을 혹사했고 밤엔 은행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일부 탕감이 가능하다는 말을 꺼냈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 상인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수는 머뭇거리며 상권 회복 프로젝트에 자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냉담했지만 그가 직접 청소하고 공용 주차장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석진 벽에 낙서를 지웠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그의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지만 얼굴엔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숙자 쉼터 앞에서 다시 장철호를 만났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욕심이 감옥이었네요. 철호는 미소를 짓더니 이제 밖으로 나왔으면 됐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정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상가의 1층을 작은 공방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모아 테이블을 만들고 페인트를 직접 칠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과 수공예 작가들이 모여들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때 텅 비어있던 건물은 다시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살아났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이 태어난 날 그는 공방 앞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긴 좀 따뜻하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매대를 마련해 주방용품 코너를 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도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상가 곳곳을 촬영하며 SNS 홍보를 제안했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보여드리면 사람들 금방 찾아올 거예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공방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유리문엔 공생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여느 날처럼 새벽녘의 상가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돌바닥을 스칠 때마다 먼지가 일었지만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른 햇살이 건물 벽을 물들이자 새 간판 공생 빌딩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층 공방에서는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재주 좋은 청년들이 작품을 진열하고 작가들은 손님에게 정성스레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세월이 만든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라 그곳을 함께 일구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익은 인물이 상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철호였습니다. 이제 그는 복지센터 봉사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서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엔 미안함 대신 따뜻한 존중이 자리했습니다. 조금 뒤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공방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 건물을 홍보 파트너로 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이 녀석 결국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아닌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방의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뜨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웃음과 대화, 그리고 희미한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상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진짜 집이라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망한 건물주에서 상권을 살린 사람 박정수. 그 기사는 화제가 되었고 주민들은 상가 앞 벤치에서 그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처럼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밤이 깊자 상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 불을 확인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지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주인이 됐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건물 위로 쏟아졌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가 닦아낸 유리문에 별빛이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지옥 같던 5년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